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세 번째 팀이죠. 클리브랜드 가디언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클리브랜드가 현지 전망에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중부지구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는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작년에는 92승 69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차지했고요. 뉴욕 양키스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까지 이제 맞붙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월드시리즈 진출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팀 중에 하나였었고요. 감독 교체를 비롯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지만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던 팀이었습니다. 타선과 이제 선발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긴 했지만 불펜의 강력한 힘으로 가을 야구까지 진출을 했었던 클리브랜드였고요. 이번 오프 시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FA 주요 계약으로는 오스틴 에지스와 셰인 비버를 다시 붙잡는 계약을 했고요. 카를로스 산타나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폴 시월드를 1년 계약을 하면서 불펜을 강화를 시켰어요.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루이스 로티스를 데리고 왔고 애리조나에서 슬레이드 세코니를 영입을 했고요. 마이너 계약을 보게 되면은 크게 주목할 만한 선수는 많진 않은데 콜비 알라드와 빈스 벨라스케스 선발 투수로 또 쓸 수 있는 투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벤 라이블리라는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이너리그 계약으로서 투수로 또 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카이라트를 들어가야지. 그리고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알렉스 코, 매튜 보이드가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조시 데일러, 안드레스 히메네스, 닉 샌들린, 마일스 스트로, 그리고 피트 스트젤레크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팀을 빠져나갔습니다. 향후 연봉 부담이 커지는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처리했고 FA가 다가서고 있는 네일러도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누가 들어왔는지보다 누가 나갔는지에 더 주목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C입니다. 진짜 답답하다. 계속 C예요. 지금 3연속 C예요. 답답하다 진짜. 네, 아무튼 애틀랜타 기대된다 진짜. 애틀랜타는 더 낮을 겁니다. 선발 보강과 파워 보강을 좀 했어야 되는 팀인데 전체적으로 보강에 많이 실패를 했고 오히려 나간 선수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던 오프 시즌이었는데 크리스 안토네티 사장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의 그동안의 운영 기조가 항상 오프 시즌에 FA 계약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꾸준히 세대 교체하는 게 팀의 기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받아온 선수들이나 FA로 계약한 선수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C를 줬습니다. 전 B입니다. 포기해요? 다 B인데 지금? 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빅네임을 영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팀의 사정에 따라서 기준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클리브랜드가 애초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후 9,700만 달러 줘야 되는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정리를 했다는 부분이 높게 평가를 했었고 네일러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가 맞았었고 올해는 선발진이 이닝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발 투수로 쓸 수 있는 투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 그리고 셰인 비버를 붙잡은 점을 플러스 요인으로 봐서 저는 B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라인업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스티븐 컷, 2번에 카일 만자도, 그리고 호세 라미레즈, 카를로스 산타나, 레인 토마스, 윌 브레넌, 후안 브리토가 2루수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보 네일러, 브라이언 로키오가 예상 라인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을 보게 되면 테너 바이비와 벤 라이블리, 게빈 윌리엄스, 루이스 로티스, 트리스턴 맥켄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즌 중반 되면은 셰인 비버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불펜은 역시 엠마누엘 클레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 케이드 스미스, 헌터 게디스, 폴 시월드, 팀 헤린이 불펜진을 구성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서프라이즈 했던 팀답게 서프라이즈에서 인기가 있었던 코너명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클리브랜드가 작년의 성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독도 바뀌었는데 바로 또 포스트 시즌에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행운이 따르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전에 델스 카이클이 A의 중부 성적을 예측을 할 때 클리브랜드는 뭘 딱히 안 해도 클리브랜드다. 좀 이런 말을 하면서 클리브랜드가 그들만의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올해도 AL 중부는 화이트삭스 제외하면은 네 팀이 다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화이트삭스 제외한 나머지 네 팀이 AL 중부에서의 상대 전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클리브랜드가 30승을 올렸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승리이긴 했는데 캔자스시티가 33승보다 더 많았었고 그리고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도 29승 28승으로 클리브랜드가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브랜드가 스토브리그
그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AL 중부 네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페코다도 클리브랜드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29%였어요. 오히려 미네소타가 63%, 캔자스시티가 31%였는데 팬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클리브랜드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21%로 잡았습니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가 더 높았던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 시스템도 클리브랜드의 이번 시즌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가 과연 이 어두운 전망들을 다 덮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 관리입니다.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의 성적은 불펜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불펜 이닝 수화가 메이저리그 전체 8위였고요. 거기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불펜이 50이닝 넘게 던졌는데 선발 투수가 35이닝 던진 거에 비해서 불펜이 더 많이 던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펜 과부하가 심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2년 차를 맞이한 스티븐 보트 감독이 불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에 70경기 이상 등판한 불펜 투수가 4명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어요. 엠마누엘 클라세, 헌터 게디스, 팀 헤린, 케이드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70경기 이상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헌터 게디스, 팀 헤린, 케이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 역시 앞서 예상 로테이션 말씀을 드렸듯이 벤 라이블리가 2선발로 예상이 될 정도로 시즌 초반과 이제 중반까지는 선발 로테이션이 빈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들이 올 시즌에도 많이 일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얘기한 특정 4명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브로스키나 앤드루 월터스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월드는요? 시월드는 뭐 베테랑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근데 클리브랜드 불펜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막판에 갈수록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클라스도 포스트 시즌을 그렸고요. 그리고 불펜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됐죠.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재조정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는 호세 라미레스의 조력자입니다. 어쨌든 조시 넬러는 지난해 31개의 홈런과 108타점으로 라미레스가 외롭지 않게 도와준 선수였죠.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30홈런 100타점을 해준 타자가 없다는 것. 이건 저는 생각보다 공백이 좀 클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파울 테리토리에서 클리브랜드 담당 맨디벨이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 스토리라인을 언급한 걸 봤는데, 거기서도 언급하는 주요 과제가 누가 라미레스를 보호할 것인지였어요. 그 정도로 클리브랜드 타선에 이제 또 다른 핵심 선수가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산타나가 내일러 대신에 1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산타나가 지난해 홈런을 20개 이상 치긴 했지만 39살 시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20개 홈런을 칠 것인지가 장담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오히려 산타나는 투기에 성공한 앞서 출루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팀에서 파워가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만자로도 그리고 존 캐시 노웰이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팔꿈치수를 받은 데비 프라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 라미레스가 저는 고립되면 클리브랜드의 공격력은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23년으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미레스의 조력자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타선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스위치 히터입니다. 앞서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브랜드에는 지금 스위치 히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라미레스를 비롯해서 산타나, 그리고 후안 브리토, 브라이언 로키오 전부 다 스위치 히터거든요. 전문적인 우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데비 프라이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레인 토마스와 존 켄지 노웰, 가브리엘 아리아스 정도가 이제 우타자로 로스터에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투수들을 상대할 때 조언하려고 해줘야 되는 스위치 히터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다투수 상대로 이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호세 라미레즈가 작년에 자투수 상대로 우타석에서 3할 4푼 8리에 14개 홈런, OPS도 1이 넘었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도 통산 성적을 보면은 다타석보다는 우타석에서 더 강점이 있는 타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2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들 것이 상당히 유력한 선수인 후안 브리토도 2024년에 마이너리그에서 좌투수 상대로 우타석에 섰을 때 3할 타율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들이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우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구 우승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에는 뭐 타릭 스쿠버리 있고, 캔자스시티에는 콜 레이건스 같은 좌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선수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클리브랜드는 스위치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위치터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하고 좀 개를 같이 하는데요. 보트 감독이 2년차 시즌입니다. 작년에 보트 감독이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줬잖아요. 2022년만 해도 선수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397일 만에 감독직에 오르더니 바로 감독상까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프랑코나의 후임인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부상으로 선발진이 다 붕괴된 위기마저 이제 극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첫 시즌부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올해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보트 감독이 분업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칼 윌스 투수 코치하고 협업도 굉장히 좋았었고 보트 감독 본인이 코치들의 전문 분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뒤로 빠지고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지난 시즌이 끝나고 크랙 알버네스 벤치 코치가 올해 이제 부감독으로 승진이 됩니다. 근데 부감독으로 올라왔다는 게 보트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물론 부감독의 역할이 벤치 코치와 다르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승진했다는 것 자체가 보트 감독 본인이 감독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본인이 이룬 게 워낙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올해 좀 더 욕심을 내고 자기 주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트 감독의 2년차 올해 시즌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리는 게 보트 감독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아, 프리뷰 퉁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에이, 설마. 아무래도 클리브랜드 프리뷰 얘기하는데 화이트삭스 얘기해가지고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시즌에 지구 우승을 클리브랜드가 했는데 의외로 화이트삭스를 제압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난 시즌 중부지구 팀들의 화이트삭스 상대 성적을 보면 미네소타가 12승 1패 했고요. 디트로이트가 10승 3패, 캔자스시티가 12승 1패 했습니다. 근데 클리브랜드는 8승 5패.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이런 팀들에 비해서 전력 보강도 많이 못했고 예상 지구 우승 확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 시즌에도 다른 팀들이 화이트삭스를 제압을 하는데 클리브랜드는 못한다. 그러면은 지구 우승 2년 연속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화이트삭스를 좀 더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야지만이 클리브랜드가 2년 연속 지구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화이트삭스를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뽑아왔습니다. 선두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 선두의 배려? 네. 우리 앞서 나가니까 굳이 얘는 안 잡아도 된다? 너무 많이 지면 또. 근데 혹시 화이트삭스 프리뷰 할 때 또 관전 포인트 클리브랜드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너무 날려먹는 거다. 이거 넣는 거는 지약합시다. 네, 그런 정도로 날려먹지 않습니다. 키플레이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엠마뉴엘 클라세입니다. 올해 클리브랜드는 작년보다 이제 선발진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상 선발진 봤을 때는 저는 올해도 마운드의 중점적인 부분은 불펜진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이제 제가 보트 감독이 올해는 좀 본인이 더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마무리 클라스가 작년의 위력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이런 4게임에서 47세이브, ERA 0.61을 기록을 하면서 3년 연속 리그 최다 세이브 1위를 지키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 성적이 7게임 나와서 8이닝 12피안타 8실점으로 최면을 구겼죠. 아, 심각했죠. 네, 커터 제구가 몰리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클래스를 또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클리브랜드는 불펜에 뛰어난 투수들이 많이 있죠. 케이디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 마무리를 맡아도 이상할 게 없는 투수인데 저는 그래도 클리브랜드가 원활하게 불펜 운영을 좀 이어가려면은 올해도 끝판왕은 클라스가 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위력을 클라스가 유지를 하면서 올해도 클리브랜드의 불펜을 이끌어줘야 클리브랜드가 이제 불펜 야구로 또 한 번 우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클라스를 뽑았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후안 브리톤이다. 후안 브리톤? 네, 오, 메이저리그 데뷔를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루수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빠져나가면서 가브리엘 아리아스랑 후안 브리토 둘 중에 한 명이 주전 이루수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맨디벨 같은 경우에도 후안 브리토가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2022년 11월에 놀란 존스 트레이드 때 그렇죠. 클리브랜드로 넘어온 선수인데 클리브랜드 타선에 없는 것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트리플 A 2시즌 동안 149경기에서 21개의 홈런을 쳤고 94볼넷에 109 삼진을 당했습니다. 타석당 볼넷 비율이 13.9%고 삼진 비율이 16.2%인데
2024년 메이저리그의 타석당 볼넷률이 13% 이상인 선수가 규정 타석 세운 선수 중에 에런 저지, 후안 소토, 카일 슈아버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만큼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볼넷을 그치, 얻어낼 그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이너리그에서 뭐 비슷한 이제 볼넷률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고요. 클리브랜드가 지난 시즌에 볼넷률이 7.9%였거든요. 메이저리그 21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타석에서 뭐 인내심이나 선구안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가 후안 브리토라고 생각하고 뭐 단순히 선구안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파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히메네스보다는 수비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공격 쪽에서는 타선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후안 브리토를 한번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와서 좀 당황했었는데 브리토가 들어보니까 클리브랜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네요. 이게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대로 좀 이식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 최악 시나리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고 시나리오는 클리브랜드가 AL 중부에선 LA 다저스다. 압도적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후에 웃는 팀은 클리브랜드의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홈런 타자 5명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호세 라미레즈의 조력자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시 네일러가 빠져나간 자리를 한 명이 다시 툭 튀어나와가지고 호세 라미레즈를 도와주는 거는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런을 나눠치면서 20홈런 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2007년이 20홈런 5명 시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 오래됐어. 네, 사이즈모 아니야? 당시에 뭐 가코, 라이너도. 네, 헤프너, 빅터 마르티네즈, 자니 페랄타, 그레디 사이즈모 5명의 이제 20홈런 타자를 배출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뭐 라미레스, 산타나 그리고 만자르도도 지금 타석에서 파워를 그쵸, 기대하고 그쵸. 있는 네. 선수고 뭐 레인 토마스 앞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은 후안 브리토도 데뷔해서 20홈런 치면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 같고 파워가 좋은 존 켄지 노에 같은 선수도 뭐 20홈런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제 20홈런 타자 5명을 최고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저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 간단합니다. 호세 라미레스가 아프다. 네. 이것만큼 클리브랜드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삭스 상대 5할 승률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이제 성적이 더 떨어지면서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클리브랜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하이삭스 뭐 끼업하는 느낌인데. 아니야, 그건 기분 아니고요. 탓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6번째 팀이죠. 시카고 화이삭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승 121패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패 기록하면서 현재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팀이었습니다. 뭐 승률은 1962년 매치가 2할 오픈으로 더 낮긴 했는데 당시 매치는 120패를 당한 시즌이었었고 상단 첫 해라는 변명이 있었는데 화이삭스는 사실 작년에는 나오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만큼 감독도 교체가 됐고 자기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되면서 후반기 때는 더 나쁜 팀이 됐습니다. 타선이 승리 기여도 보니까 마이너스 6.3이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발진이 그나마 잘 돌아간 편이었는데 그것도 메이저리그 전체 24위에 그쳤고 불펜도 역시나 0점대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투타무도 뭐 거의 최악이었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유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팀이었어요. 오프 시즌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그래도 은근히 많이 했어요. 오스틴 슬레이터, 마이크 터크먼, 브라이스 윌슨, 조시 로하스, 마틴 페레스 그리고 마이클 레이 테일러까지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 통해서 카일 틸, 맷 타이스, 브레이든 몽고메리, 체이스 마이드로스, 위켈먼 곤잘레스 이렇게 쏠쏠한 유망주들을 많이 챙겨왔고요. 그리고 마이너 주류 계약으로는 바비 달백, 브랜든 드루리, 이제 오만 아바에스, 조나단 힐슬리, 댄 알타빌라, 칼 미첼 등을 영입을 했고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게럿 크루셰가 트레이드된 게 가장 큰 이탈이었고요. 마이클 소로카, 크리스 플렉센, 마이크 클레빈저, 요한 몬카다 등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게빈 시츠도 한때 기대를 많이 걸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화이삭스 유니폼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시즌 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윌 베너블 감독의 그렇죠. 영입이었죠. 이제 오프 시즌 등급을 한번 매겨볼 텐데 참 여러모로 좀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였을 거고 때문에 시간을 벌어다 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베나블 감독을 데려온 점에 높은 점수를 줬고
보여줬고 크로셰도 적절하게 잘 넘기면서 팜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FA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C 플러스 좋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창섭 기자보다 후하게 줬습니다. B 줬어요. 약간 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윌 베너블 감독 우승팀에서 뛰었던 이제 코치를 데리고 왔고 크로셰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스턴 유망주들 중 탑 10 안에 3명을 그쵸. 데려왔거든요. 거기다가 FA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B를 줬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까지 트레이드를 했다면 A까지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지만 그것까지는 되지 않아서 그래도 후하게 B 줬습니다. 야, 나는 사실 형이 나보다는 낮게 이제 C를 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10%를 줬는데 좀 가소평가했네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터크먼,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앤드루 베니텐디, 앤드루 본, 조시 로하스, 레닌 소사, 미겔 바르가스, 콜슨 몽구메리, 코리 리가 지금 라인업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팬그래프가 예상을 한 선발진에서는 1선발 마틴 페레스로 잡혀있고 조나단 캐논, 데이비스 마틴, 션버크, 브라스 윌슨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펜은 저스틴 앤더슨이 마무리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레이저 엘라드, 프리랜더 베로와 그리고 거스 발랜드, 캠 부저가 불펜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프리뷰 중에 가장 뽑기가 어려웠는데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소확행입니다. 크리스 게츠 단장이 스프링캠프 훈련장에 나타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올릴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울림이 있지는 않았고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소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월간 승률이 5할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9월에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올해 멀미를 둬서 월간 5할 승률을 노려야 된다. 한 번은 시즌 5할 승률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월간 5할 승률을 노려야 되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유종민을 거뒀을 때 팀 ERA가 3.66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에 마운드에서 이제 캐논과 버크 또 이제 불펜에서는 이제 엘러드와 베로아가 워낙에 좀 잘해주다 보니까 볼넷이 많은 게 흠이긴 했는데 저는 하이삭스는 결과를 내야 되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초반 스포트입니다. 네, 젊은 팀들은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한데 하이삭스가 초반에 치고 나간다고 해도 그 페이스가 끝까지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웨인 구단 같은 팀들은 자신감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중반부터 꺾인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승세 구간을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도 초반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도 하이삭스가 첫 25게임에서 3승 22패를 당하는 등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서 하이삭스가 초반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았을 때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A의 중부 나머지 4팀들이 하이삭스를 상대로는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들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이삭스가 우리가 캐스팅 모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또 롯데 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경기를 이겨도 우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분을 느끼는 게 올해 하이삭스에게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5할 승률, 탈꼴찌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난해 패배주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확행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내심입니다. 2년 동안 222패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시나 최다패고요. 올 시즌 리빌딩 중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최하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크리스 게츠 단장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 시즌도 역시나 성적은 썩 좋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올 시즌은 좀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한다라고는 했지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윌 베너블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베너블 감독이 원래 하이삭스에 안 올 수도 있었던 감독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윌 베너블 감독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윌 베너블 감독이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좋은 감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지면서도 패배주의에 젖지 않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올 시즌이 지나면 게럿 크로셰 트레이드 때 데려왔던 유망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 시즌부터는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BA 기준으로 팜 랭킹이 2022년에 30위, 그 뒤에 28위, 18위였는데 올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만큼 올해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데이비스 마틴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베나블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이즈모랑 그리포라고 비교했을 때 베나블 감독은 처음부터 야구 얘기를 안 한대요. 한 5분 10분 정도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야구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베나무 감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젊은 선수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뛰어야 산답니다. 저는 전력이 떨어지는 팀은 기본적으로 변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변수가 뛰는 야구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많이 뛸 수 있는 조건들을 메이저리그 규정들이 잘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갔을 때 한 베이스 더 훔칠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자들이 심어줘야 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 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투수가 타자에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화이삭스가 좀 이점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별게 아닌 게 차이를 만들거든요. 저는 화이삭스는 올해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이삭스의 팀 도루가 90개로 전체 23위에 그쳤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개인 최다 도루인 23개를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두 자릿수 도루도 실패를 했더라고요. 도루 성공률도 에인저스 다음으로 낮았던 73.2%였는데 저는 이 기록이 올해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스타캐스트가 도루와 추가 진루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베이스 러닝 기술을 내놨는데 화이삭스가 마이너스 9더라고요. 전체 26위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도루도 잘 못했지만 주루 플레이 자체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이삭스 선수 구성 봤을 때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나마 조시 로하스가 새로 가세한 선수 중에서는 스피드가 좀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때마침 베나블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베나블 감독이 현역 시절 때 4년 연속 20도루를 넘긴 선수였잖아요. 무작정 뛰는 거를 지시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인물이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베나블 감독의 지도력과 맞물려서 화이삭스가 좀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경쟁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팀이기 때문에 부전 선수로 확실하게 정해진 포지션이 별로 없거든요. 1루의 앤드루 본, 좌익수의 앤드루 베닌텐디, 중견수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포수 포지션 보면 코리리와 메타이스가 일단 부전 포수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카일 틸과 에드가 퀘로 이런 선수들도 언제든지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유망주 포수들이거든요. 2루도 조시 로하스 영입을 했지만 미겔 바르가스, 브룩스 말드윈, 레닌 소사, 체이스 마이드로스 이 선수 또 보스턴에서 데려온 핵심 유망주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또 경쟁을 할 테고 3루 쪽도 조시 로하스, 브라이언 라모스, 미겔 바르가스 유격수도 콜슨 몽고메리가 주전 유격수로 상당히 유력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 성적이 썩 좋지 못했고 안 좋았죠. 네, 시범 경기 때도 성적이 썩 좋지 못하면 주전이 아니라 트리플 A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익수도 마이크 터크먼이 아마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 레이 테일러도 뭐 제사 외야수로 훌륭한 선수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또 준다면 도미닉 플래처라던가 오스카 콜라스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투수들을 보면은 선발진의 마틴 페레스, 조나단 캐논을 제외하면은 언제든지 선발 투수가 바뀔 수도 있고 불펜도 기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팀이다 보니까 이러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전 경쟁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화이삭스가 100경기 이상 뛴 선수들 가운데 2할 오픈 친 선수가 레닌 소사 한 명이었고 20홈런 친 타자는 앤드루 베닌텐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선수들이 100경기 이상 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경쟁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근데 경쟁하니까 떠오르는 게 앤드루 본은 지금 현재 좀 안심하고 있잖아요. 앤드루 본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콜라스 1루 시험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이삭스는 형 말대로 무한 경쟁 체제로 놔두고 젊은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팀 엘코라는 이번에 프리미어 12에 나왔던 선수도 그렇죠. 1루에 나올 수 있는 선수고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파라에 산답니다. 개최 단장이 여전히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시간이에요. 크로시에는 대가를 잘 받아왔고 올해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현지에서는 건강했을 때는 무조건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올해 연봉이 1,500만 달러 그리고 내년부터 2년간 팀 옵션이 2천만 달러가 걸려있는데 작년 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을 때는 2천만 달러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트레이드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이삭스 입장에서는 로버트 주니어가 2023 시즌으로 돌아가서 몸값을 높이는 상황이 이제 베스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로버트 주니어 아니면 딱히 인기를 끌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선수가 올해 화이삭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화이삭스가 특기할 만했던 부분이 스토브리그 때 불펜 투수를 사오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제 불펜 투수를 영입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그렇죠. 가야 마감 시한 때 유망주들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름값은 낮지만은 쏠쏠하게 팔 수 있는 투수들이 나와서 마감 시한에 넘길 수 있는 투수들이 이제 배출이 된다면 저는 그게 가장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서 팔아야 산다를 써봤습니다. 제리 라인스토프 구단주도 구단을 팔아야 화이삭스도 사는 거 아닐까요? 아 맞네. 그게 있네. 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뺏었네. 네. 중의적인 의미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내가 너무 형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을 못했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2의 크로시입니다. 쟤는 안 겹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이트삭스의 상황이 트레이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셰 트레이드로 보스턴의 탑유망주 중에 3명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로셰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선수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지만 팀옵션 2년이 남아있거든요. 팀옵션 2년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올리면서 트레이드 가치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 밖에 마이크 터크먼이나 마틴 페레스 이런 선수들도 성적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뭐 이창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불펜은 언제나 트레이드 카드로서 좋은 카드들이고요. 2016년 시즌 종료 이후에 크리스 세일이 보스턴으로 넘어가면서 요한 몬카다 이런 선수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잖아. 물론 실패했죠. 네. 근데 그 뒤에 2017년 시즌 시작하고 여름에 호세 퀸타나 트레이드를 컵스로 하면서 딜런 시즈랑 그렇죠. 일레이 히메네스 영입을 했거든요. 이처럼 이제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저희가 사실 가급적 진짜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화이트삭스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 트레이드를 뺄 수가 없었어요. 키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앤드류 베닌텐디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로버트 주니어는 어차피 이제 떠나야 될 선수라고 보고 베닌텐디가 팀의 베테랑이자 최고 연봉자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심했죠. 요새. 예, 이게 2년 전에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받고 왔는데 올해 연봉 1,650만 달러입니다. 팀 내 1위고요. 작년에 성적이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중반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첫 1년 4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1위, 홈런 6개, 오페스가 0.54일이었는데 그 이후 마지막 61경기에서 타율이 2할 7푼 1위, 홈런 14개, OPS가 0.858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커스 테임즈 타율 코치하고의 협업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화이트삭스가 이번 겨울에 테일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테일러가 수비가 워낙에 좋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베닌텐디가 저희의 기억 속에는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수비집에 봤을 때는 가장 기록이 나쁜 자익수였습니다. 자익수 DRS가 작년에도 마이너스 13이었었고 OAA도 마이너스 7로 매우 안 좋았고 통산 OAA 자체를 봤을 때 마이너스 3이에요. 수비 났을 때는 최악에 가깝기 때문에 수비 부담을 벗어나서 지명타자로 출장을 한다면 베닌텐디가 좀 그 부담을 덜고 공격에 좀 집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기대를 하냐면 혹시나 베닌텐디에게 관심이 있는 팀이 나타나면 그쵸. 넘기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베닌텐디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나단 캐넌입니다. 캐논! 2022년 3라운드에 화이트삭스에 지명이 돼서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죠. 5승 10패를 기록을 했지만 4.49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그래도 크로셰, 에릭 패디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신인 조나단 캐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시즌 화이트삭스가 마틴 페레즈가 영입이 되긴 했지만 개막전 선발 투수로 조나단 캐논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 시즌에는 투수진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책을 맡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24살의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기대하고 있는 자완 유망주 투수 2명 노아 슐츠와 헤이건 스미스 이 2명이 시즌 막판에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선수가 올라왔을 때 같이 투수진을 이끌어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논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좀 오래 지켜봐야 될 선수를 딱 뽑았네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반 BA 팝 랭킹 1위입니다. 앞서 이제 이형 위원이 화이트삭스의 팝 랭킹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려줬는데 올해 이제 4위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노아 슐츠와 폴슨 몽고메리, 카일 틸, 브레이든 몽고메리, 헤이겐 스미스들이 다 올라와서 안착을 했을 때는 시즌 중반에 이 BA 팝 랭킹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망주로서의 지위가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만큼 일단 팝이 좀 빨리 두터워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화이트삭스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상황은 팝 랭킹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비슷한데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로 상대팀 팜을 탈탈 털어온답니다. 상대팀 어디야? 상대팀은 확정지을 수는 없죠. 많은 유망주들을 데려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라인스토프 구단주가 라루사 감독에게 SOS 요청을 한답니다. 야, 또 근데 와가지고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80살이거든요. 어쨌든 맥큐언 감독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화이트삭스의 포스트 시즌을 이끌었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인스토프와 팀 매각에 앞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즌이 최악이 아니답니다. 진짜 최악이다. 네, 정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겠고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9번째 팀이죠. 미네소타 트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가 작년에 정말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시즌을 보냈죠. 그렇죠. 8월 18일까지 70승 53패, 지구 2위, 전체 4위로 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가능했던 성적이었는데 막판에 큰 붕괴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 82승 80패 5할 승률을 간신히 넘기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봤을 때는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부상자가 꽤 많이 나오면서 꾸준히 정규 시즌 동안 전력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미네소타였어요. 이 승리 기여도만 보면 준수한 편에 속했는데 선발 ERA가 4.36으로 전체 22였었고 불펜 ERA도 4.12로 전체 19였거든요. 그만큼 마운드가 체감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주요 계약으로는 해리슨 베이더와 1년 625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바와 불펜 투수죠. 데니 쿨롬과 1년 300만 달러, 타이 프랑스와 1년 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보장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트레이드 통해서 다저스의 왕년의 최고 유망주였죠. 디에고 카르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요 마이너리그 계약으로는 알렉스 스피스, 마이크 포드, 우아스카 이노와 앤서니 미셰비츠를 데리고 왔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아이버슨 카스티아노라는 선수를 또 데리고 왔고요. 빠져나간 선수가 영입한 선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마누엘 마고, 카일 파머, 케일럽 디엘바, 앤서니 디스클라판, 맥스 케플러 빠져나갔고 알렉스 키릴로프가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수 이동과 별개로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일은 역시나 데이브 세인트 피터 사장이 퇴진한 거죠. 2002년 11월에 취임을 해서 미네소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문 역할로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그러면서 데릭 파이비가 총괄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레미 졸이 단장으로 임명이 된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좋습니다. 구단 매각 문제도 있고 중개권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돈을 안 썼고요. 코레아나 바스케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을 트레이드를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엔 또 실패를 했고 오프 시즌 막판에 딜런 시즈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데릭 팔비 야구 운영사장도 팀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딱히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제점인 D를 줬습니다. 저도 지난 시즌에 충격에 빠졌던 팬들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영입이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2월 초가 돼서야 메이저리그 첫 계약 나왔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기다리는 팬들의 지루함이 더해지는 겨울이었었고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안겨준 선수가 베이더입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항상 건강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팀이었잖아요. 베이더도 작년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전 시즌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윌리 카스트로, 2번에 카를로스 코레아, 그리고 3번에 트레버 라닉인데 해리슨 베이더와 아마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런 버스턴, 로이스, 맷 월더, 라이언 제퍼스, 타이 프랑스, 브룩스 리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라인업은 아마 플래툰이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상 로테이션을 보시면 다 우완 투수입니다. 파블로 로페스, 조 라이언, 베일리 오버, 사이먼 오조 리차드슨, 그리고 크리스 페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펜 소개시켜드리면 요한 두란이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핀 잭스와 콜 샌즈 그리고 브록 스튜어트, 호세 알칼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마 이제 이 관전 포인트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이죠. 미네소타가 항상 건강 때문에 애를 먹었던 팀이었잖아요. 작년에도 팀이 전체적으로 그냥 인저리 프론의 느낌이 났던 시즌이었어요. 미네소타 프리뷰를 작년 거를 찾아봤는데 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상과 싸운다더라고요. 실제로 부상과 싸웠습니다. 맞아요. 네, 카를로스 코레아 나오면 잘했지만 2년 연속 족적 근막염에 시달리면서 많은 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오프 시즌의 행보를 찾아보니까 코레아는 맨발로 좀 많이 걸었고 LA에서 전문의를 찾아서 충격파 치료하고 예방법도 숙지를 했고 또 부담이 덜 가해지는 신발까지 착용을 해서 지금은 전력 질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족적 근막염이 실전에 갔을 때 어떻게 발현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버스턴 역시나 여전히 무릎과 엉덩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본인이 설명하기를 몇 년 만에 건강한 시즌을 보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수술도 안 받고 리앱도 없었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본인도 기대가 큰 시즌이라고 오프 시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이스 루이스. 지난해 기대주로 생각을 했던 선수였는데 내전근 부상으로 상당 경기를 빠졌었죠. 여기에 미란다 허리 아팠고 라닉 햄스트링 다쳤고 조라이언 어깨, 팀에서 주축 선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인물들이 다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다 이탈을 하면 안 되고 팀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건강한 시즌을 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강을 꼽았습니다. 저도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비슷한 얘기인데 부상병동 신세 탈출입니다. 부상이 미네소타가 문제인 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진짜? 제가 매년 미네소타 시즌 초반에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초반에 너무 추운 날씨가 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분명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도 부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즌 들어가면서도 부상이 속출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런 벅스턴이 지난 시즌에 102경기 뛰었습니다. 이게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시즌이었어요. 진짜 우프다 진짜. 카를로스 코레아 86경기, 로이스 루이스도 82경기밖에 뛰지를 못하면서 타선의 주축들이 대부분 100경기 전후로 뛰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마운드 위에서도 조라이언, 크리스 패드 부상으로 결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오픈 시즌에도 영입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에서 해리슨 베이더도 인저리 프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올 시즌도 미네소타가 부상에 허덕이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번 겨울에 갭스를 채우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 계약이라도 많이 그것도 했었어야 없었어. 되는데. 그것도 그쵸? 없었어. 네. 예.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저득점입니다. 작년에 미네소타가 득점이 적은 팀은 아니었어요. 742득점은 리그 4위였었고 경기당 평균 4.58점으로 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9월 3일까지 미네소타가 리그 승률이 4위였는데 그 이후에 7승 18패를 당하는 동안에 경기당 3.4득점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2득점 이하 경기가 25경기 중에서 12게임이나 됐습니다. 타선이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득점력 하락을 막지를 못했었고 결국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서 포스트 시즌 실패로 이어졌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2득점 이하를 했던 경기가 미네소타가 이제 신경기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승률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8월 31일 토론토전 2대0 승리한 것 빼고는 나머지 49번의 2득점 경기를 다 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2득점 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수는 없는데 승률이 2푼에 불과하는 거는 미네소타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점으로 보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올해 겨울에 타격 코치를 바꿨습니다. 볼티모어 타격 코치인 댄 보그셜트가 주임을 했는데 보그셜트에게 시츄에이셔널 히팅에 대해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때도 밀어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 맞는 타격이 발데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번트나 히트앤드런이 아니고 주자가 있을 때 더 다양한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인데 당장 이번 겨울에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능력들이 향상될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미네소타가 춥다 보니까 타격 훈련을 실내 배팅 케이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경기 필드에 나와서 많이 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과연 저득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듯해서 저는 저득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오프 시즌도 FA 영입 별로 없었고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유망주 수준의 선수인 디에고 카르타야 데려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내부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미네소타입니다. 로이스 루이스가 올 시즌에는 그래도 한 140경기 이상은 뛰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맥스 케플러가 빠져나간 자리를 맷 월러가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창석 기자가 맷 월러 주목하고 있는 그렇죠.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창석 기자의 주목을 받는 만큼 맷 월러가 맥스 케플러 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20홈런 이상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케플러 껌이지. 1라운더로 뽑혔던 라닉도 지난 시즌 100경기 이상을 처음으로 출전을 하면서 10홈런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도 20홈런 이상을 쳐줘야 되는 코너 외야수 아니겠습니까? 타이 프랑스가 1루수로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호세 미란다도 1루 쪽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2루수로 작년에 데뷔했던 브룩스 리나 발이 빠른 에드워드 줄리엔 같은 경우에도 코레아 짝을 이뤄줄 수 있는 2루수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쪽에도 파블로
로페즈도 지난 시즌 좀 부진했고 선발진에 부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진의 뎁스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대비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데이비 페스타 같은 선수도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비 매튜스, 마르코 라야, 앤드루 모리스 이런 선수들이 미네소타가 기대하는 선발 투수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별다른 영입 없이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이러한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내부 발전 없으면 미네소타는 올해 A의 중부에서 힘들 거예요. 미네소타를 견제하는 팀들은 다 내부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아, 그쵸.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족한 자원입니다. 미네소타가 자원이 너무 없어요.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다 살펴봐도 자원이 네, 없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근데 물론 미네소타가 반대손 타자에게 던질 수 있는 오프스피드 피치를 많이 활용하는 팀이긴 하잖아요. 지난해에도 우완 투수 기준에서 오프스피드 피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팀이 미네소타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몇 안 되는 자원들이 잘해줬으면 모를 일인데 지난해 가장 중용됐던 자원들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실바가 59경기에서 ERA가 5.32, 오컬트가 44경기 ERA 5.09, 턴더버크 같은 경우도 27게임 나왔는데 ERA가 6.49였어요. 셋 중에 2명은 나갔죠? 셋 다 나가죠 사실. 가장 중용됐던 자원들의 성적이 다 좋지 않았는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자원 콜롬이 과연 유일한 자원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우완으로 가득 찬 투수진을 보기가 쉽진 않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독특한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가디언스 공포증 탈출입니다. 최근 3시즌의 미네소타의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 상대 성적을 보면 화이트삭스는 31승 14패로 정말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상대로 23승 22패, 캔자스티 상대로도 28승 17패를 기록을 했는데 클리브랜드 상대로는 15승 30패, 승률이 고작 3할 3푼 3리밖에 안 됐고요. 3시즌 연속으로 클리브랜드 상대 루징 시즌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고비마다 클리브랜드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미네소타가 쭉쭉 떨어졌거든요.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가 6승 12패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클리브랜드 상대로 2연패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 캔자스티와 와일드카드 2위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 상대로 3연패 하면서 캔자스티와의 차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월 중순쯤에 미네소타가 와일드카드 3위를 달리고 있었고 디트로이트가 4위로 2경기 반차였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 하면서 디트로이트가 동률이 됐어요. 고비마다 클리브랜드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최근 3시즌 동안의 루징 시즌도 그렇고 클리브랜드 상대로 약점이 잡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 미네소타인데 올 시즌 역시도 4월에 4연전 있고요. 9월 말에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즌 초와 시즌 막판에 클리브랜드 상대로 중요한 일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올 시즌도 시작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클리브랜드 공포증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네. 9월에 맞대결. 그쵸. 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로이스 루이스입니다. 중요하죠. 네, 작년에 개막전에 홈런 치고 나서 바로 부상으로 이제 2달 넘게 결장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6월 5일 이후에 첫 15경기에서는 타율이 3할 4푼 5리, 홈런 9개, OPS가 1.295였어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면 이 선수는 MVP 컨텐더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30경기에서 너무 성적이 추락했습니다. 124석에 들어와서 타율이 1할 7푼 1리였었고 홈런도 1개였고 OPS가 0.468이었어요.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좀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실제로 뭐 기자들하고도 좀 기싸움을 펼치면서 본인도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락세를 통해서 본인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2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항상 좀 가능성만 보였던 미완의 대기 같은 느낌이 있었던 선수인데 올해는 본인의 시즌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루이스가 올해 3루가 아니고 2루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비에서도 중요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는 미네소타의 핵심 선수가 될 것 같아가지고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선발진의 조 라이언입니다. 지난 시즌에 23경기 나서서 7승 7패 3.60으로 선발진 가운데 100이닝
10이닝 이상 소화한 선수 중 ERA 1위, FIP 1위, 9이닝당 볼넷도 1위, 탈삼진도 1위였어요. 그만큼 마운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던 조 라이언이었는데 8월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라이언이 부상 당하기 전까지 미네소타의 선발진의 성적을 보면 FIP가 메이저리그 6위였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8위였는데 라이언이 부상당한 이후에 FIP가 메이저리그 19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22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시즌 막판에 조 라이언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실패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건강하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 소집돼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는데 어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로코 발델리 감독 역시도 오프 시즌의 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파블로 로페즈도 물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지만 결국에는 미네소타 마운드의 코어로 성장해야 될 선수는 조 라이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오버도 좋은 선수인데 고점 따지면 라이언이 위긴 하죠. 아, 그치. 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 최악 시나리오는 구단 매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 새로운 구단주가 코엔급 투자를 약속한다입니다. 미네소타에 그 정도 유지가 있어? 미네소타에 없더라도 아니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건 그 지역에 이 팀의 광팬이어야 돼. 엄청난 광팬이면서 돈이 많아야죠. 미네소타에 누가 있지? 부자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19년 팀 홈런 1위 영광을 제안한답니다. 당시 307홈런으로 메이저리그 다니시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2023년에 애틀랜타가 아쉽게도 타이 기록 세웠는데 그때 미네소타가 20홈런타가 8명 있었어요. 홈런만 노리는 팀이 되지 않겠다고 올해는 얘기를 했지만 미네소타는 여전히 홈런을 많이 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팀 홈런 1위를 차지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로운 구단주가 홀라드 가문보다 구두쇠다. 아니 일단은 지금 다 넘어가는 거네? 계속 넘긴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우리 프리뷰의 킥이 형 최악의 시나리오야. 저번에 워커 그거 뽑았다고 이거 좀 예, 약한 얘기 거 많더라고요. 약한 거 같아.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삭스가 라이벌 의식을 가진답니다. 진짜 별로다. 화이삭스는 아무래도 AL 중부에서 많이 고립될 겁니다. 물론 반전을 일으켜서 지구 4위까지 노려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지구 4위가 미네소타라면은 미네소타에게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11번째 팀이죠. 캔자스시티 로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2024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 106패를 당했는데 지난 시즌 86승 76패 30승을 더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에게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돌풍의 중심에 있었던 캔자스시티였습니다. 직전 시즌에 100패를 당한 팀이 이름이 곧바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올라간 게 역대 두 번째밖에 없었던 사례였었고요. 타선과 투수진의 성적을 살펴보면 타선에서는 MVP급 활약을 펼친 바비트 주니어와 살바도르 페레즈가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파스컨티도도 어느 정도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겨울에 캔자스시티가 1억 달러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선발진이 천지개벽 수준이 된 게 컸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프시즌에는 1억 달러 넘게 쓰면서 영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오프시즌에는 내부 단속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카를로스 에스테베츠를 2년 2,200만 달러 계약으로 외부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마이클 로렌젠, 마이클 와카 이 두 명의 선수를 재계약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이드 통해서 조이 위머와 조나단 인디아를 데려온 게 가장 주요했었던 영입이었었고 마이너 영입을 살펴보면 꽤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케반 비지오, 스트리플링, 루크 메일리, 헤럴드 카스트로 그리고 두산과의 계약이 무산됐던 토마스 해치가 로열스와 마이너 계약을 했더라고요. 빠져나간 선수로는 게럿 햄슨, 폴 디용, 율리 구리엘, 토미 팸, 윌 스미스, 애덤 프레이저, 로비 그로스먼, 조시 테일러, 브레이디 싱어가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신시내티로 넘어갔고요.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를 줬습니다. C요? 아 진짜 박하네 갑자기 네, 또. B를 줄까 하다가 그래도 돈을 소토 데려왔어야 되니? 타선을 너무 보강을 안 했다라는 걸 아쉽게 평가를 했고요. 브레이디 싱어가 빠져나간 자리를 마이클 로렌젠을 재계약을 하고 마이클 와카를 빠르게 잡으면
그러면서 선발진을 안정화된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에스테베스 보강하면서 지난 시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 어느 정도 보강한 모습은 좋았지만 타선의 보강이 어느 정도 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산탄데르의 영입 소식이 그쵸, 있긴 했지만 그치. 그거를 결국에는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C를 줬습니다. 저는 B입니다.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는 몸을 사리는 겨울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발 와카를 빠르게 잔류를 시켰고 예전부터 이제 또 원했던 인디아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불펜 에스테베스도 영입했고 레이겐스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저 B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조나단 인디아, 2번에 바비트 주니어, 비니 파스칸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마이클 메시, 헌터 램프로, MJ 멜렌데스, 마이켈 가르시아, 카이 리스베리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요. 네, 예상 선발진 말씀드리면 1선발 콜레긴스가 예정되어 있고 세스 루고, 마이클 와카, 로렌젠 그리고 5선발로는 부비치가 일단 잡혀 있습니다. 예상 불펜은 칼로스 에스테베츠와 루카스 얼색이 공동으로 마무리에 일단 오르긴 했는데 마무리는 시즌 시작하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헌터 하비, 존 슈라이버, 앙헬 세르파가 불펜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요. 네, 캔자스틱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10주년입니다. 올해 캔자스티가 2015년 우승한 지 10년이 지났죠. 2015년에도 우승 직전에 2014년 포스트 시즌 진출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9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해서 성과를 거뒀잖아요. 이 10년 전의 패턴이라면 올해 10주년 때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넘을 수가 있는 거지. 지난해 AL 종목에서 득실차가 가장 좋았던 팀이 캔자스티였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플러스 40점, 클리브랜드가 플러스 87점이었는데 캔자스티가 플러스 91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하는 피타고리안 승률을 찾아봐도 클리브랜드가 90승, 캔자스티가 91승이었습니다. 캔자스티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토탈 밸런스가 좋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캔자스티가 전력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투타의 핵심들이 남아있고 바비트 주니어와 파스칸티노, 멜렌데스, 마이켈 가르시아 등은 좀 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의 단합력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선발진과 불펜진이 번제하기 때문에 지난해 못지않은 투타 밸런스를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주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연속성이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2023 시즌에 106패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플러스 30승을 하면서 엄청난 반등을 했는데 지난 시즌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캔자스티가 구단이 56년이 됐는데 2년 연속으로 5할 승률을 기록한 시즌이 딱 5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네 진짜. 네, 거의 없기 때문에 팀 역사상 한 번 반짝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비트 주니어도 지난 시즌에 우리 팀은 불확실성이 있었던 팀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 갔고 올 시즌은 좀 더 우리 팀의 목표가 확실해진 시즌이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는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들이 또 잘해줘야겠죠. 세스루고도 지난 시즌 사이 영상 투표 2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나이도 먹었고 달라진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콜 레긴스도 자아네이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 줘야 될 테고요. 살바도르 페레즈가 포수를 계속해서 보면서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페레즈 역시도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포수로서의 출전 기회를 두려워하면서 타선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캔자스티 타선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그래프 예상 지구 우승 확률을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 중부에서 3위고 페고다 지구 우승 확률도 아메리칸 리그 중부에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확률을 깨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잘해줬던 선수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캔자스티 역사상 2년 연속 5할 승률을 해냈던 게 5번밖에 없었다는 건 좀 놀랍네요. 네, 암흑기가 굉장히 길었던 팀이죠. 예. 예.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발진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10주년을 얘기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가 마운드의 무게 중심이라고 봐요. 10년 전에는 캔자스티의 힘이 불펜에서 비롯됐잖아요. 지금은 선발진이 불펜진보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싱어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들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부비치를 포함해서 다니엘 린치,
카일 라이트, 그리고 작년에 25경기 선발 등판했던 알렉 마시도 있잖아요. 마시가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어서 훈련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스 루고가 본인이 몸담았던 팀들 가운데 선발진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다 말을 했었고, 레겐스도 선발 투수들끼리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발진에 긍정적인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데, 또 이 선발진에 체인지업이 뛰어난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발진들이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선발진들이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캔자스시티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발진의 활약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울어진 필드인데요. 캔자스시티의 지난 시즌 타선을 보면 내 외야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포수 포함해서 내야진의 타격 성적 보면은 타율이 메이저리그 1위였고요. 출루율 5위, 장타율 3위, 홈런도 11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6위였습니다. 살바도르 페레즈와 바비트 주니어가 도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13.6이었는데 저지 소토에 이어서 듀오 승리 기여도로는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원투펀치를 보유했던 내야였거든요. 비니 파스컨티노도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내야에서 힘을 잘 보태줬던 선수고요. 하지만 외야 쪽에서는 타격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외야의 타율이 메이저리그 25위, 출루율은 꼴찌였고요. 장타율도 메이저리그 25위였어요. 홈런도 26위, 조정 득점 생산력이 79로 메이저리그 28위에 불과했습니다. 세스 루고나 마이클 와카의 지난 시즌 영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헌터 램프로의 영입은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뭐 카일 이스벨, MJ 멜렌데스, 드류 워터스, 게빈 크로스, 캔자스시티가 기대했던 외야 유망주들이 성장이 상당히 더디면서 외야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바비트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외야에서 딱히 보강이 없기 때문에 내부 선수들의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외야수들의 선전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나단 인디아와 마이클 메시 그리고 마이켈 가르시아도 외야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외야로 나가면서 좀 더 내외야 밸런스가 맞아줘야지 타선의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울어진 필드가 좀 해결돼야 된다. 이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10년 전하고 좀 다르네. 그 당시에는 로렌조 케인하고 알렉스 고든 외야진이 그쵸. 진짜 네. 탄탄했었는데 10년 후에는 외야진이 오히려 약점이 되다 보니까 이희영 위원의 관전 포인트가 특기할 만하네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내심입니다. 작년에 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팀 스타일 자체가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볼넷이 적었고, 근데 볼넷이 적다 보면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기복이 심하거든요. 앞서 뭐 이희영 위원이 소개를 했던 외야진 또 그 기복이 심한 부분에서 약점이 됐었고요. 실제로 캔자스시티가 작년 9월에 25경기 나와서 11승 14패를 당했을 때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2.96득점이었습니다. 팀 타율이 2할 3리로 최하위였는데 팀 출루율도 2할 7푼 5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이어졌습니다. 6경기 때 평균 2.5득점에 불과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팀 출루율이 2할 8푼 7리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너무 타율가에만 의존하는 게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좀 바뀌어야겠죠. 그럼 이제 결국 더 볼넷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작년에 타석당 볼넷률이 7.2%로 전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0타석 이상 들어선 타자 가운데서도 볼넷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램프로였어요. 8.5%였죠. 근데 이게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램프로의 출루율도 3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을 보완해야 될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인디아죠. 지난해 볼넷률이 인디아는 12.6%였습니다. 통상 볼넷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인디아가 리드오프로 나와서 캔자스시티에게 좀 부족한 형태의 야구를 채워줘야 될 것으로 보여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인내심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불펜 명가 재건입니다. 앞서 이창숙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캔자스시티가 10년 전에는 불펜의 힘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불펜의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 3위였어요. 근데 2017년부터 2024 시즌까지 팀 성적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불펜 성적도 안 좋았고요. 지난 시즌도 불펜 성적을 보면은 루카스 어색 영입 전에는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24위에 불과했는데, 루카스 어색이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색의 영입이 불펜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오프 시즌에 칼로스 에스테베스도 영입이 됐고 헌터 하비도
하비도 지난 시즌 영입이 됐는데 바로 또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헌터 하비도 건강하게 다시 복귀를 하는 시즌이 됐고, 그러면서 강속구 3인방이 완성이 됐거든요. 에스테베스, 러셀, 하비 모두 97마일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에스테베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2023 시즌, 2024 시즌 세이브 최다 9위에 오를 정도로 마무리로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캔자스시티의 계획은 어셋과 에스테베스가 8, 9회를 맡아주고 헌터 하비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등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3인방이 구축을 되면서 과거 홀랜드, 데이비스, 에레라 이 3대장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불펜을 만든다면 선발과 불펜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캔자스시티는 지난 시즌보다 투수진이 더욱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펜 명가 재건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작년보다는 불펜이 더 좋아질 거고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 초반에는 웨카드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쵸. 예, 카토라 감독도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에스테베스가 영입이 됐고 앞서 뭐 이형 위원 말대로 이제 파이어볼로 3인방이 뒷문을 막아준다면 캔자스시티가 지키는 야구가 좀 더 강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2014-15의 불펜 3대장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에스테베스입니다. 선발진이 마운드의 중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펜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캔자스시티가 작년에 이제 가장 애를 먹었던 파트였죠. 맥카더를 빨리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패착이었었고 맥카더가 세이브상에서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28경기에서 ERA 7.45였습니다. 피안타율 3할 8리, POPS가 0.90이었어요. 이런 선수를 계속 마무리로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7월 말에 이제 얼색이 합류를 하면서 안정이 됐죠. 얼색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상에서의 ERA가 1.83이었어요. 피안타율도 1할 오픈 7리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54게임에서 26세이브, ERA 2.45를 기록한 에스테베스가 합류했습니다. 역시나 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 32살 시즌이긴 하지만 작년에 호심 슬라이드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모두 1할 때였어요. 직전 시즌 조금 흔들렸던 체인지업이 다시 감을 되찾은 게 가장 주요했었고요. 또 캔자스시티에 체인지업에 일가견이 있는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작년에 캔자스시티가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에스테베스가 그 흐름에 발을 맞춰주면서 캔자스시티의 승리를 지켜줘야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정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MJ 멜렌데스입니다. 의외네 좀. 바비트 주니어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합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앞서 저희가 내외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멜렌데스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멜렌데스가 2022년 캔자스시티 팀 내 유망주 3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컸던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8에 불과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대대적인 타격폼 수정에 나섰거든요. 원래는 큰 레그킥을 하고 손의 위치도 몸의 중심 쪽에 있으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느리죠, 그럼. 네,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타격폼을 수정을 했어요. 레그킥 폭도 좀 줄이고 손을 어깨 쪽으로 좀 더 붙이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콰트라로 감독도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택을 칭찬을 해줬고요. 피콜로 단장도 멜렌데스가 꾸준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매우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멜렌데스에 대한 기대를 아직까지는 저버리지 그렇죠. 않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디아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좌익수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렌데스는 올 시즌에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등을 해야만이 본인에게도 캔자스시티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멜렌데스를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어요. 작년에 바비트 주니어와 살바도르 페레스의 듀오의 활약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살바도르 페레스는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바비트 주니어하고 함께 가는 식으로 이제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바비히트 주니어는 킨자스티의 마이크 트라웃이다. 이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바비히트 주니어가 올해 4년차 시즌이에요. 트라웃이 신인왕을 2012년에 받았지만 2011년에 첫 선을 보여서 데뷔 시즌이잖아요. 그쵸. 데뷔 4년차에 MVP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바비히트 주니어가 작년에 에런 저지에게 밀리긴 했지만 MVP를 받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올해는 그 서름을 풀 수 있길 바라면서 최고의 시나리오 선정해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무대를 밟는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렵긴 하다. 워낙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많긴 네. 하지만 캔자스티도 바비히트 주니어가 얘기한 대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캔자스티는 바비히트 주니어의 에인저스답니다. 트라웃 한 번 나갔습니다. 그렇죠. 바비히트 주니어는 작년에 한 번 나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비슷한데 어게인 2023 시즌입니다. 다시 돌아가네. 네, 앞서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그 연속성이 또 생기지 못하면서 바로 또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어요. 진짜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킨자스티의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2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입니다. 네, 마침내 A의 중부 마지막 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4할 8푼 1리, 5할이 안 되는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86승 76패, 5할을 넘기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공동 2위, 와일드카드 3위로서 포스트 시즌에 정말 오랜만에 진출을 했고요. 8월 이후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난 시즌을 넘어서 요 근래 가장 놀라웠던 팀이 지난해 디트로이트였습니다. 8월 23일까지 62승 66패였는데 그 이후에 24승 10패를 질주를 했죠. 승률 7할 6리로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려 휴스턴을 꺾고 디비전 시리즈도 5차전까지 끌고 갔잖아요. 순서대로라면은 5할 승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닝 팀에 도전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디트로이트는 그 단계를 바로 뛰어넘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타선보다는 투수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팀이었는데 특히나 시즌 막판에 불펜진의 힘으로 포스트 시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AJ 힌치 감독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오프 시즌 주요 행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을 통해서는 글레이버 토레스, 잭 플레어티, 그리고 토미 케인이 알렉스 콥, 존 브레비아, 호세 얼키디와 계약을 했어요.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딱히 뚜렷한 선수를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앤더슨 델가도 드루 소머스 데리고 왔고 주요 마이너 계약으로는 체이핀이 있고요. 토마스 니도, 바나스코, 맥게이지, 조단 발라조빅, 디트릭 앤스가 있었습니다. 팀을 빠져나간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렉스 파이도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템파베이로 이적을 했고 메이슨 앵글러트가 팀을 떠났어요. 네, 또 하나 특이사항 전해드리면 케이시 마이즈가 원래 팀 옵션이 310만 달러가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거절하고 새롭게 또 재계약을 했죠.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활발한 투자를 올해도 가져갔어요. 잭 플레어티를 다시 데려오면서 스쿠볼과 원투펀치를 이루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고 알렉스 콥 재계약을 하면서 선발 뎁스를 보강을 했습니다. 불펜의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케인리, 브레비아를 영입을 했고요. 얼키디 같은 경우도 토미노 수술에서 복귀하면은 스윙맨으로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내야 공격력 보강이 필요했는데 글레이버 토레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브래그먼을 노렸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알렉스 브래그먼까지 데려왔으면 저는 A를 줬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B를 매겼습니다. 후하네요. 생각보다 달려야 될 시기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 때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투자할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원했던 선수가 앞서 얘기했던 브래그먼이었는데 지인 찬스를 통해서도 졌습니다. 경쟁에서. 네. 플레어티와 토레스, 케인리는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포스트 시즌까지 갔던 팀의 스토리라는 걸 감안하면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C+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글레이버 토레스, 2번에 캐리 카펜터, 3번에 라일리 그린, 톨캐슨, 콜트키스, 트레이스 위니, 웬셀 페레즈, 제이스 영, 제이크 로저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팬그래프 기준이라는 걸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발진은 스쿠버리 역시나 1선발이고 플레어티와 원투펀치를 이룹니다. 리스 올슨, 케이시 마이즈, 마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잭슨 조브가 합류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제이슨 폴리, 보 브리스키, 타일러 홀튼이 집단 마무리 체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토미 케인리, 윌 베스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달라진 기대치입니다.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죠.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디비전시에 탈락했지만 그 누구도 디트로이트가 실패한 팀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올해 디트로이트가 최소한 작년하고 비슷한 성과를 내야 하는 팀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못 모르고 덤볐다면 올해는 주변의 부담을 떠안고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토브릭에서 이영 위원은 B를 매겼지만 저는 C 플러스를 줬잖아요. 저는 전력을 크게 높이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 예측 시스템을 보더라도 이제 그 의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 페코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을 화이트삭스 제외했을 때 AL 중부 4팀 중에 가장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J 힌치 감독은 팀의 플러스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힌치 감독은 지난 시즌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아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수단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2021년에 샌프란시스코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107승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담감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과연 지난 시즌의 도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올해 증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말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90승입니다. 2022 시즌부터 꾸준히 승수를 올려가고 있는 디트로이트거든요. 2022년에 66승, 2023년에 78승 거두면서 12승을 더했고 지난 시즌에 86승 거두면서 8승을 더했습니다. 힌치 감독도 지난 시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올 시즌에는 중부지구 우승까지 노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면 90승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62경기 체제에서 14시즌 따져봤을 때 12시즌 동안 AL 중부 우승팀이 90승 이상을 거뒀어요.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도 92승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AL 중부의 1위를 차지하려면 90승이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들을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파이스상드 상대로 10승 3패 기록했고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전부 다 6승 7패로 졌거든요. 밀렸죠? 올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 경쟁하는 세 팀을 상대로 위닝 시즌을 거둬야지만이 90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저는 보강을 올겨울에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팀들의 보강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에인절스 프리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애슬레틱에서 디트로이트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팬들이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몇 승 거둘 것 같냐라는 질문에 90승 이상이라고 답변한 팬들이 7.9%입니다. 아직까지 팬들도 90승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조금은 상승을 했고 힌치 감독도 다시 위닝팀을 맡게 되는 환경에 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90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현실 감안해서 100승까지는 안 쓰네. 아 설마 100승 하겠어요? 다저스승 100승이었을 텐데. 아 그럼요. 제 두 번째 관점 포인트는 스쿠벌의 짝꿍입니다. 작년 디트로이트 프리뷰를 다시 보시면 제가 주목해야 될 선수로 스쿠벌을 뽑았습니다. 스쿠벌은 실제로 현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선수였었고 지난해 그들의 안목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이언상도 수상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도 빅게임 피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문제는 올해 스쿠벌이 너무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겠죠. 그 이전에는 규정이닝도 채우지 못했던 투수가 바로 200이닝을 넘겼는데 저는 심지어 계속 부담이 큰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유증을 좀 덜어줄 동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네 팀이 도전하는 AL 중부 특성상 매 월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연출이 될 텐데 그 경기를 모두 다 스쿠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역시 플레어티겠죠. 작년에도 플레어티가 디트로이트와 단년 계약을 했을 때도 단년 계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쿠벌과 함께 뛰고 싶어서라고 밝힌 적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서로한테 슬라이더 체인지업 알려주면서 피칭 관련 대화도 많이 나눴고 스쿠벌이 정서적으로 플레어티에게 많이 기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스쿠벌의 부담을 분담해야 될 투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잭슨 조브입니다. 현재 시범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조브가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별개로 디트로이트가 무조건 키워내야 되는 투수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에 포수 제이크 로저스. 스쿠벌이 작년 성공에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롤렉스를 무려 2개 줬습니다. 그 정도로 스쿠벌이 굉장히 믿고 의존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스쿠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동료들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운영의 묘입니다. 불펜 관련 얘기인데요.
2021 시즌 AJ 힌치 감독의 부임 이후에 디트로이트가 불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불펜 소화 이닝을 보면은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더 불펜 의존도가 심했는데 불펜의 소화 이닝이 694이닝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았어요. 특히 후반기 때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힌치 감독이 불펜 운영을 통해서 포스트 시즌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후반기 불펜 이닝이 345이닝, 압도적인 일이었거든요. 2위 다저스와도 70이닝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스트 시즌에도 불펜이 선발에 비해서 10이닝 이상 더 던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불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디트로이트였는데, 그래도 힌치 감독이 불펜 운영을 잘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70경기 등판한 투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불펜의 새 얼굴인 타미 케인리와 존 브레비아가 합류를 했고, 시즌 중반에는 알렉스 랭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잭슨 조브가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다 겐타도 불펜으로 돌아서 롱맨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시즌 불펜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타일러 홀튼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닝 관리 차원뿐 아니라 마무리 역할을 맡는 거에도 힌치 감독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예상하기로는 집단 마무리를 돌릴 것으로 보여요. 제이슨 폴리, 윌 베스트, 보 브리스키 같은 선수들이 집단 마무리 체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스캇 해리스 사장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하면서 불펜진의 마무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불펜이 두터워졌고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AJ 힌치 감독의 운영의 묘가 더해진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불펜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의문입니다. 집단 마무리 체제라는 게 득과 실이 분명하잖아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제 나갈지를 확실하게 알아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텐데, 힌치 감독이 워낙에 불펜 운영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몇 년 연속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토레스와 바에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데요. 네, 대부분의 디트로이트 팬들, 또 디트로이트를 지켜보시는 팬들은 다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팀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출루율이 전체 두 번째로 나쁜 팀이었죠. 타석당 볼넷율도 7.9%로 2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토레스가 1번에 완전히 고정되고 나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1번으로 쭉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17일 디트로이트 전부터였는데, 그 이후에 39게임 나와서 타율이 3할 1푼 3리, 출루율도 3할 8푼 6리, OPS가 0.840으로 준수했습니다. 이 흐름이 디트로이트에서도 이어진다면 토레스를 영입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토레스를 감싸고 있는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잖아요. 갑자기 떨어지는 경기에서의 집중력,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비 실책,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양키스보다 좀 더 자유로운 팀일 텐데, 토레스에게 그 자유로움이 과연 책임감을 줄지, 자유로움에 치에서 더 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미 골칫거리로 전락한 바에스와 더불어서 상당히 팀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거듭 강조했던 부분이 디트로이트가 왜 좋아졌냐는 질문에 바에스가 엉덩이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치고 나온 시점이 바에스가 못 나온 시점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에스에 대해서 디트로이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받는 돈이 있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스위니를 유격수로 쓰면서 바에스를 3루로 돌릴 강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에스는 2019년에 3루수로서 9이닝을 소화한 게 전부였죠. 결이 비슷한 두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선수의 이름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말 두 선수 잘해줘야 돼요. 많은 게 담겨있네. 믿음보다는 불신이 담겨있네. 많이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영 타이거입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성장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 타선의 평균 나이가 26.7세, 메이저리그 5위였고 투수진도 메이저리그 8위로 젊은 팀이었어요. 올 시즌 역시도 젊은 선수단을 보유로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라일리 그린과 캐리 카펜터 타선의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투수진에도 스쿠버리라는
되는 젊은 에이스가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끌어줘야 되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아직까지 좀 필요한 디트로이트거든요. 타선에서는 스펜서 톨켄슨 2020년 1라운드 1순위의 선수가 성장해줘야 되는데 오프 시즌에 글레이버 토레스가 영입이 되면서 1루수 계획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시범 경기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타격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지난 시즌까지는 타석에서 너무 잡아당기는 타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는 밀어쳐서 타구를 잘 띄우면서 타격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스펜서 톨켄슨도 오프 시즌 동안에 그러한 얘기들이 본인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아직은 미정이지만 디트로이트의 중심 타선이 좌타자 위주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그린과 카펜터 모두 좌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펜서 톨켄슨이 좌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 1순위 선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홀트키스도 지난 시즌 앞두고 메이저리그 데뷔 전부터 장기 계약을 맺어놨는데 공수 모두에서 사실 성적이 좀 아쉬웠거든요. 올 시즌에 1루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하기 때문에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 쪽에서도 조금 더 성적을 끌어올려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디트로이트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타자들이죠. 맥스 클락, 케빈, 맥고니글 이런 선수들도 마이너에서 성장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수진에서도 앞서 이창석 기자가 투쿠벌의 조력자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잭슨 조브가 역시나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시범 경기에서 결과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지만 공격적인 투구를 계속하려는 모습이 젊은 선수로서 패기가 느껴져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마에다 겐타가 예상 로테이션에 들어와 있지만 잭슨 조브가 합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조브가 신인왕을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케이시 마이즈도 현재 1순위 선수인데 시범 경기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정규 시즌 들어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보이고 2010년대 디트로이트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올 시즌 잡아준다면 2010년대 초반에 호랑이 군단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캐리 카펜터입니다. 올해 디트로이트는 타선에서 스쿠벌이 탄생이 돼야 돼요. 작년에 경기당 평균 4.21득점을 기록했는데 리그 평균 4.27득점보다 떨어지는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시켜줄 선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캐리 카펜터죠. 작년에 척추 스트레스 골절로 7게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전한 경기 성적은 인상적이었죠. 타율 2할 8푼 4리 18개의 홈런, OPS가 0.932를 기록을 했어요.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팀 홈런이 162개로 전체 24위에 그쳤는데 카펜터가 이 문제까지도 올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카펜터의 관건은 첫 번째 건강인데 두 번째는 자완 상대 성적이에요. 작년에도 우완 상대로는 리그 최정상급의 성적을 기록을 했지만 자완을 상대한 32번의 타석에서는 타율이 1할 7리였고 OPS도 0.4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면은 이 성적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2022년 마이너리그에서 자완 상대 OPS가 0.9를 넘기기도 했더라고요. 반쪽짜리 선수의 오명을 벗어내려면 이 두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오프 시즌에 카펜터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 딸이 태어났어요. 이 파급력이 경기에서도 전해지게 되면 카펜터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카펜터가 더 성장이 돼야 디트로이트가 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케이시 마이즈입니다. 쿠벌의 짝을 이뤄줄 선수로 생각을 했는데 잭슨 조브에게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잭슨 조브는 아직까지 풀타임 시즌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이즈를 너무 무시했나? 케이시 마이즈가 올 시즌에 반드시 성장을 하면서 쿠벌과 짝을 이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 전체 1순위 지명자입니다. 하지만 2021년 150이닝 던진 이후부터는 부상으로 쉽지 않은 시즌들을 보냈어요. 2022년에 토미존 수술 받았고 2023 시즌에는 재활을 하면서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복귀하긴 했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면서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이번 시범 경기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KC 마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시범 경기 무실점 행진 중이고요. 그러면서 로테이션 진입이 유력한데 로테이션 경쟁에 대해서 모든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1순위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마이즈인데 시범 경기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구속 변화예요. 그렇죠. 포심이 지난 시즌에 95.5마일 나왔는데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 96마일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토미존 수술 복귀 2년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구속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더 인상적인 거는 스플리터의 구속이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스플리터가 지난 시즌에 86.2마일이었는데 이번 시범 경기 기간 동안의 스플리터의 평균 구속이 89.7마일입니다. 마이즈는 여기에 대해서 네이선 이볼디가 스플리터를 강하게 던지면서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무브먼트 신경 쓰지 않고 스플리터를 강하게 던지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 달라진 스플리터의 활용법이 어떻게 정규 시즌에 발휘될지도 궁금하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슬라이더에 더해서 스위퍼도 이번 시범 경기 때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레파토리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KC 마이즈가 1순위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로테이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즌은 아기 호랑이였고 올해는 진짜 맹수가 된답니다. 뭐 AL 중부 제패한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90승과 함께 2014년 이후 첫 지구 우승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에스가 그동안 참아왔던 썸스다운을 같이 할 동료가 생겼다. 말은 안 했어요, 이름을. 네, 누구라고? 누구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또 이번 최고 최악 시나리오 다 비슷하네요. 저도 젊은 타자들의 성적이 바에스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디트로이트의 랜드온이야. 바에스가 가장 골칫거리로 전락을 했는데 과연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뒤집는 반전을 연출할지도 궁금하네요. 프리뷰 22번째 팀이죠. 디트로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트로이트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AL 중부 5팀이 다 마무리가 된 만큼 AL 중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 또 어디신지 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